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간접찜 해드릴게요. 챕터 40-12-4. 이거 2차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맨날 나오는데 여러분들 맨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놓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무조건 한 발짝 앞서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맨날 나와요. 직접찜에 간접찜에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딱 들어놓고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간접 침해인지 여부는 딱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논점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간접 침해인지 일단은 간접 침해에 대해서 간접 침해가 맞나요 아니요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간접 침해가 맞나요 아니요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접 침해가 맞으면 거기에 대응한 조치가 있는 거고 간접 침해가 아니면 거기에 대응한 조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간접 침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딱 나와요. 시험 문제 줄거리 짝 있잖아요. 그때 딱 줄거리를 읽고 간접 침해가 맞다, 간접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판단은 이 표대로 하면 그냥 다 끝나요. 아시겠죠? 간접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유효한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용품을 업으로서 실시를 하면 우리가 이제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의가 필요한지 고의가 안 필요한지 요거 쟁점이 또 있고 추가적인 쟁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여기 독립설 종속설 논리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 항변 사유는 뭐가 있냐면요. 정당권 이제 항변, 효력 제한 사유,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권리 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 자유시식 기준 항변이 있어요. 항변사항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나중 챕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해드릴 거고 오늘 할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용품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전용품은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산이랑 에만만 논점이 있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이게 5개가 논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특허 발명 쟁점 이가 해드릴 거고 생산 쟁점 해드릴 거고 에만 쟁점 해드릴 거고 사용 쟁점 해드릴 거고 물건 쟁점 해드릴 거예요. 됐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해가지고 쟁점 다 뽑고 답안지에 쓰고 오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전용품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으로서 실시를 해야 되니까 업으로서의 의미 요거 이제 그 직역심이랑 똑같아요. 2조 3호랑 127조랑 그 업으로서의 실시의 의미가 똑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모든 실시를 의미한다. 이 CC는 여러분들 쟁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CC행위 독립원칙, CC행위 독립원칙. 첫 번째 뭐 생산행위랑 두 번째 뭐 양도행위랑 뭐 이런 실시행위가 독립되잖아요. 그 행위별로 이제 침해를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시의 의미. 여러분들 요거 127조에서 실시의 의미 있잖아요. 뭐 이번에는 이제 수출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게 개정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도 수출이 실시인지 실시가 아닌지 생산이 어떻게 하는 게 생산인지 구성원소가 일부 결여된 걸 가지고 완성된 물건을 만드는 걸 그 생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CC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또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CC에는 쟁점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고의는 필요 없다. 요거 그냥 요거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랑 좀 다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업으로서 소모품, 속지주의, 존속기간, 정당권은 효력 제한이 있거든요. 요게 판례가 있는 것도 있고요. 판례가 없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판례가 없는 것 중에서 지금 얘는 시험 문제 나왔고요. 얘는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요거 판례가 있는 거는 판례 보고 정리한 거고 판례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논문 보고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다 알면 시험 문제에서 종속설, 독립설 논점은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논문 다 읽어봐가지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종속설 독립설 논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요 6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6개만 정리를 잘 해두시면 간접 침해에서 종속설 독립설 논의는 이제 뭐 틀릴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전, 업, 실, 고, 직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점을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용품은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해가지고 논점을 뽑는 거고 실시는 실시행위 독립원칙, 실시의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논점을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직격지문을 전제로 하는지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독립설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 종속설로 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죠?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두 문자 따서 외워주시고 저는 업, 속, 존, 정, 제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두 문자 따가지고
요 독립설, 종속설 논이 있는 거 요거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검토를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직격지매가 맞는지 아닌지가 이제 검토가 되는 거예요. 항변 사항은 이제 뒤에서 할 거고, 아시겠죠? 항변 사항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봐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간접침해의 의의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요거예요. 간접침해의 본질은 방조책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방조책임 있잖아요. 그 어떤 거를 그 방조하는 책임, 그게 특허법에 발현된 게 간접침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필속이 좀 빠르다 요거 쓰면 무조건 득점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간접침해 논문 보면 다 이거 깔고 하거든요. 의 취지에 다 방조 책임이다 깔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면 무조건 득점이 되는데 막 그렇게 득점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거 뭐 의의는 알잖아요. 127조 뭐 각호를 이제 쓰면 되는 거고, 생산하면 사용되는 물건, 생산하면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요게 이제 간접 침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침해가 있고 직접 침해가 되는 전 단계 있잖아요. 이 전 단계를 행하고 있다. 행하고 있으면 직접 침해가 될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직접 침해를 방조한다 라는 거예요. 방조죄가 방조 책임이 이제 특허법에 발현된 게 간접 침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취지는 이게 이제 판례에서 판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웬만하면 이 판례에서 판시한 문이고, 여기 보시면 부당하게 확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효성 확보하려고 요거 이제 키워드로 해가지고 답안지에 써주세요. 그 다음에 요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한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 이제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항변 사유로서 정당 권리자 항변, 효력 제한 사유, 공정로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위 부인 항변, 권리남용 항변, 그 다음에 자유시식 기술 항변까지, 이 항변 사유는 제가 이제 뒤에 챕터 했거든요. 거기서 한 번에 싹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해봅시다. 요거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봐봐요. 여기가 지금 업으로서 소, 속, 존, 정, 제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부터 해볼게요. 이거 업으로서 봐봐요. 여기 갑이 있고 지금 일반 소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을이 있어요. 갑이 특허를 등록받았어요. 갑이 특허를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이 물건을 일반 소비자한테 갑이 팔았어요. 이게 프린터거든요. 프린터를 일반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소비자는 지금 그 소모품 판례예요. 소모품 판례에서 업으로서도 같이 판시를 해준 거예요. 봐봐요. 일반 소비자는 이 프린터를 받았잖아요. 이 프린터를 받았는데 지금 카트리지가 고장났어요. 카트리지가 고장나가지고 이 을로부터 카트리지를 샀거든요. 그 다음에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갈아 꼈어요.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일반 소비자는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직접 침해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는 그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 종속설에 따를 거냐, 독립설에 따를 거냐. 일반 소비자가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으니까 을이 간접침해 성립 안 하는 거냐, 그거와 무관되게 간접침해를 판단할 거냐. 종속설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업으로서 실시를 안 하니까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을은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독립설에 따라서 독립설 간접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독립설을 따른 거예요. 업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직접침해 대상물을 실시하는 사람이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 간접침해 대상물을 실시하는 사람이 독립설에 따라서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독립설.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에서 소모품 판례는 뭐냐면요.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삼성전자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등록받고 이거 프린터를 일반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일반 소비자한테 카트리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일반 소비자는 이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갈아 꼈어요. 카트리지를 갈아 끼고 그러면 새로운 프린터가 되겠죠. 아시겠죠?
지금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갈아 낀 다음에 새로운 프린터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생산이어야, 요 과정이 생산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갈아 끼고 새로운 프린터가 되는 거. 요게 그냥 수리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수리인지 생산인지를 판단을 해본 다음에 직접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간접 침해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우리가 이때 논리상으로 맞거든요. 종속설에 따르면. 그죠? 근데 요거는 독립설에 따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비판이 많이 있긴 한데 판례는 일단 독립설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갑이 특허를 등록받았잖아요. 특허를 등록받고 이 특허품을 일반 소비자한테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소진 이론이 적용되잖아요. 소진 이론이 적용돼가지고 일반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면, 그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면 소진의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소진의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들 지적지매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실질적으로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 따지고 간접침해를 판단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간접침해를 따져보는 거는 종속설이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생산인지를 따져 보아서 직접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따져 본 다음에 직접침해가 성립한다, 생산이 맞다. 그러면 을이 제공한 거는 수리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고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구나. 이런 로직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 종속설이고요. 독립설은 그 실질적으로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소진이론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따져 보지 않고 을이 제공한 이 전용품 있잖아요. 이 전용품이 그 간접침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따져본 거 있잖아요. 요거는 독립설이거든요. 판례는 어떻게 했냐면 실질적으로 생산인지 안 생산인지를 안 따져봤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교수님 비판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비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판례는 간접침해랑 소진이론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정차우 교수님이 비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판례는 일단은 독립설의 입장을 취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속지주의 요건 뭐냐면 요거 유명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127조의 생산은 국내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판례. 봐봐요. 그 다음에 갑이 있고 지금 이 특허 등록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을이 지금 어 반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을이 이제 병한테 판매를 했어요. 병이 지금 완성품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병은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완성품을 반제품으로 완성품 만든 거 있잖아요. 요거는 생산이잖아요. 생산인데 요거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한테는 특허권이 미치지가 않잖아요. 효력 범위가 특허권이 미치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종속설에 따라서 그 간접 침해를 인정할지 않을지 아니면 독립설에 따라서 간접 침해를 인정할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요거 요 판례 봐봐요. 생산이란 국내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일어나더라도 간접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제품으로 완성품을 생산했잖아요. 요게 국외에서 일어났으면 요게 이제 127조에서 말하는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의 생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설에 따라서 요거 반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있잖아요. 반제품을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요 반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요거는 종속설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 간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됐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존속기간은 뭐냐면요. 요거는 옛날에 그 변호사 모의 시험에 한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변리사 기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요거 논문에서 나온 거니까 갑이 특허를 받고 을이 지금 반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전용품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전용품을 만들고 병한테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갑의 특허권 존속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존속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속 기간 내에 이 전용품을 만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존속 기간 끝나고 을이 병한테 판매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헌상으로만 보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제작을 했잖아요, 지금.
먼저 존속기간 내에 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지금 간접침해가 문헌상으로만 보면 성립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반제품이 어차피 존속기간 끝나고 병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이 지금 병이 지금 이 반제품으로 완성품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건 생산이 맞죠. 이 생산이 맞는데 지금 요게 지금 존속기간 끝나고 생산한 거니까 갑의 직격 침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갑의 직격 침해가 아니잖아요. 존속기간 끝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직접 침해가 아니니까 종속설에 따라서 얘도 간접 침해가 아닌 거냐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논문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종속설 따른다고 보세요. 이게 종속설이 따르는 게 속편해요. 그러니까 논문도 그렇게 있기도 하고 그 타당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반제품을 아무리 만들어 봤자 존속기간 끝나고 양도했으면 이 지금 실질적으로 갑의 특허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 직접 침해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간접 침해품 있잖아요. 요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간접 침해품이 시장에 유통되어야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속설에 따라서 얘도 간접 침해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판례는 없고 여기 논문만 있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권원 요건 뭐냐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봐봐요. 지금 갑이 있고 이 특허 등록받은 사람 그 을이고 갑이 을한테 지금 시식권을 줬어요. 시식권을 허용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병이 있어요. 지금 병이 을한테 지금 제품을 납품하는 거예요.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요게 간접침해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간접침해 대상물을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간접침해 대상물을 부품 같은 거를 납품을 한 다음에 을이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갑이 병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 병한테 127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거 127조가 맞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문헌상으로만 보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접침해가 성립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 직접침해 요거 지금 병의 제품을 납품받아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지금 을은 지금 직접 침해가 맞아요? 아니에요? 을은 지금 직접 침해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정당권은 있잖아요. 정당권은 있는 사람은 직접 침해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을은 지금 정당권은 있어서 직접 침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속설에 따라서 병도 간접 침해가 아닌 건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판례는 종속설에 따라서 병도 지금 간접 침해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요거 종속설 요 판례예요. 요 판례 이거 유명한 판례 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시식권자가 그 시식권자가 제3자 병으로부터 병에게 전용품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당 권한을 획득받은 을이 즉 병으로부터 전용품을 양도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제3자인 병한테 간접 침해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거 종속설 아시겠죠? 그다음 효력 제한 사유 요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논문에 요게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갑이 특허를 받았는데요. 을이 지금 특허법 96조 1항 1호에 따라 가지고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이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병이 을한테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간접침해 대상물을 지금 을은 특허법 96조 1항 1호 있잖아요. 특허 발명에 그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 실시 그래가지고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해가지고 직격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을은 근데 종속설에 따라서 병도 지금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 교수님들 다수설이 이거 종속설에 따라서
지금 을이 지금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을 실시를 해가지고 직급지매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설에 따라서 병도 간접지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교수님이 다수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따라가세요. 요거 시험 문제 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 요게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었어요. 옛날에 저도기간 요거 됐어요. 요거 끝. 지금 보시면 다 끝났죠. 요거 끝. 업으로서는 독립설. 소모품은 지금 판례는 독립설을 적용했지만 뭐냐 학설상으로는 비판이 많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속지주의는 종속설, 존속기간은 지금 종속설 끝나고 파는 거, 항변사회 요것도 종속설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그 다음에 효력제한사회 요것도 판례는 없지만 교수님 다수설이 종속설을 적용하자라는 게 다수설. 검토로서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판고 쓸 때 이거 쓸 때 아니 나는 독립설로 갈 거야 라고 해놓고 이것도 독립설로 가고 이것도 독립설로 가고 이것도 독립설로 가고 이것도 독립설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종속설로 갈 거야 하고 이것도 종속설로 가고 이것도 종속설로 가고 이것도 종속설로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다 종속설로 가거나 다 독립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공부한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케이스는 독립설로 가고 이 케이스는 종속설로 가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답안지가 깔끔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견해가 이제 다수설이기도 하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는 건데 봐봐요. 아까 그 요 판례 있잖아요. 요 판례 정상권원 판례 요 판례에서 그 원심에서 방론으로 판시한 거거든요. 봐봐요. 갑이 있고 갑이 특허 등록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을한테 지금 실시권을 허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갑이 을한테 실시권을 허용을 하면서 실시권 설정 금지 조항을 삽입을 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을아 너 이 특허권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실시권을 설정하지 말아라 라고 갑이 을한테 그 계약을 맺었어요. 갑이 을한테 실시권을 허용을 하면서 이런 추가적인 그, 그 조약을 삽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병이 지금 을한테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접침해 대상물을 납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어긋난 거 아니냐 이 쟁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일단은 판례는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 사건에서 이러한 조항 있잖아요. 시시권 설정 금지 조항을 삽입한 경우는 아니 계약상에 지금 을이랑 병이랑 계약상에 통상 시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지 이 병이 을한테 전용품을 납품받아서 실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계약상 조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특허법 문제는 아닌데 이거 뭐 또 시험 문제 나오기로 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갑이 을한테 시시권을 허용을 하면서 야 너 시시권 다른 사람이랑 시시권 맺지 마 이렇게 이제 계약을 조항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항의 의미는 을이 제3자인 병과 시시계약을 맺지 말라. 이게 시시권 허용하는 그 계약을 통상시시권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지 병으로부터 을이 전용품을 납품받아서 실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방론으로 판시한 건데 갑이랑 을이랑 시시권 설정 금지 조항을 삽입한 게 아니고 이 조항이 만약에 시시금지 조항이다. 시시금지 조항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봐봐요. 시시계약에서 전용품을 스스로 생산해서 방법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경우 만약에 시시금지 조항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러한 조항을 이거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제품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 제품을 받는 거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물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묻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근데 갑과 을 사이에 맺은 이 조항 있잖아요. 요 조항, 요러한 조항, 시시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시시권자는 다른 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조항. 일단 요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실제 판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시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제3자인 병한테 을이 납품받아서 실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이 조항이 라고 그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사 요 조항 있잖아요. 요 조항을 이렇게 해석한다.
시시금지 조항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간접침해 문제가 아니고 채무불이행 책임일 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까지 나올지는 뭐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의 필요 안 한지, 고의 필요한지, 요거는 고의 필요 불효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고의 필요가 불효라는 걸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는데, 여기 보시면 특허법원에서는 이 문구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의 충족하게 만드는 불벌 모든 의식적인 행위, 여기 의식적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대법원에 상고되면서 모든 행위라고 이제 문구를 바꿨어요. 그거로 비추어 봤을 때 의식적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고의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품에 해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용품에 해당을 하려면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중에서 특허 발명에 관한 거예요. 쟁점이. 봐봐요. 지금 특허 등록받은 게 만약에 A 플러스 B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등록받은 거고 직접침해 대상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A 플러스 B예요. 근데 간접침해 대상물이 뭐냐면 지금 B예요. 요거 여러분들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맞아요? 아니 당연히 맞죠. 요거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봐봐요. A 플러스 B를 등록을 받았는데 지금 A 플러스 B 프라임을 지적침해 대상자가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간접침해 대상물은 뭐냐면 B 프라임인 거예요. 지금 직격침해 대상물은 뭐냐면 A 플러스 B 프라임이고 간접침해 대상물은 B 프라임인 거예요. 지금 B 프라임은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프라임도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아요, 아니에요? 요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아요. 요거는 판례에 의해서 아시겠죠? 요 판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봐봐요. 또 지금 A 플러스 B를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직격침해 대상물은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근데 간접침해 대상물은 뭐냐면 B 플러스 C예요. 여러분들 요거 간접침해가 맞아요, 아니에요? 요것도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는 거예요. 요거 B 플러스 C는 지금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죠. 아시겠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침해가 맞다. 요것도 맞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거 종속설 끝났고 독립설 종속설 끝났고 고의 필요 없다 끝났고 지금 보시면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침해가 당연히 맞는데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이거 간접침해 맞다. 특허 발명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간접침해 맞다.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 지금 생산은 좀 보시면 구성요소가 일부 결여된 물건을 사용해서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선언적인 의미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소모품인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있어요. 일반 소비자가 있고 지금 을이 있어요. 이 삼성전자가 이 프린터를 지금 일반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일반 소비자한테 프린터를 판매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일반 소비자가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갈아 끼고 싶어요. 소모품을 갈아 끼고 싶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을로부터 지금 카트리지를 지금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금 갑이 지금 일반 소비자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진 이론이 적용이 되잖아요. 소진 이론이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소진 이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인지 안 생산인지를 판단해 본 다음에 그죠? 이 생산인지 안 생산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갈아 껴요. 요게 생산이면 아시겠죠?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갈아 끼는 행위가 생산이면 지금 을은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갈아 낀 게 생산이 아니고 수리예요. 그러면 을은 수리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한 사람이니까 간접침해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프린터에서 카트리지 갈아 낀 행위가 생산인지 안 생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요거 여러분들이 1차 할 때 외운 거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이고 교체가 예정되어 있고 따로 이제 특허권자가 제조 판매하고 있음 이런 요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생산으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2차에서는
요것만 사은포섭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타용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전용품에 해당하려면 타용도에 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생산의 의미가, 생산인지 수리인지 쟁점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요건들 있잖아요.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 교체가 예정되고 따로 판매하고 있고, 다 교수님들이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요건들 다 비판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사은포섭 뭐 그렇게 열심히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는 요거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할 것, 요거 이제 요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이제 프린터가 있고, 프린터 안에 지금 카트리지가 있잖아요. 이 카트리지를 을로부터 샀어요. 그 다음에 이 카트리지를 갈아 꼈어요. 새로운 카트리지가 됐단 말이에요. 요게 생산인이 수리인이 요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도 이 카트리지가 이 프린터에서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면 이 카트리지를 갈아 낀 게 프린터의 생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카트리지가 프린터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면 카트리지를 갈아 끼면 새로운 프린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터의 생산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특허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고, 요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 요건 중에, 소모품 요건 중에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끝.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간접침해 대상물과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의 관련성, 요거는 뭐냐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를 등록을 받았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를 등록을 받았어요. 이렇게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직격침해 대상물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접침해 대상물은 뭐냐면 C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발명, 지금 C는 특허 발명이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아요.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는데, 이 C가 구성요소 A랑 B랑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제일 예로 많이 드는 게 핸드폰 케이스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많이 이제 특허 등록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특허 등록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강남역 지하상가 가면 핸드폰 케이스 파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삼성전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를 팔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B가 핸드폰이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핸드폰 케이스를 낀 핸드폰이에요. 지금 C가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가 이거 가지고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다고 하면, 이 핸드폰 강남역에 이제 근무하시는 그 소상공인들 다 내쫓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간접침해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라는 구성이 A랑 B랑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어야, 아시겠죠? 특허 발명의 이용물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정을 하고 그 간접침해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특허 발명이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요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는데, 이 C가 특허 발명에 관련성이 있어야 이제 생산에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가 C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되는 과정 있잖아요. 이게 C가 A 플러스 B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이게 생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C가 A랑 B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C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되는 게 생산이 아닌 거예요. 이거 논문에 나오는 거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세요. 간접침해 대상물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관련됨이 없이 이용되는 경우에 이를 특허 발명이 CC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공용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하여 거래 안전을 해친다. 그게 이거 뭐 공부하는 사람들, 먹물들은 좀 말을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특허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시면 이 핸드폰 케이스 파는 사람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폰 이거 간접침해라고 본다면, 아시겠죠? 보시면 이를 특허 발명에 실시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게 여기까지가 그 말이에요. 삼성전자 그 핸드폰 케이스 파는 사람 가지고 삼성전자 핸드폰 특허 받은 거를 간접침해 자로 본다면, 생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판단해서 거래 안전을 해친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 다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인지 여부, 요것도 시험 문제 두 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이나 나왔는데 맨날 틀려. 아시겠죠? 봐봐요 한번.
여기 CMP 패드 사건이거든요. 요 맨날 그릴 때마다 제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한번 봐봐요. 잘 그렸죠 제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대형 유동 채널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대형 유동 채널, 여기가 지금 소형 유동 채널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대형 유동 채널, 지금 여기가 마이크로 홀, 여기가 대형 유동 채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홀 있고, 그 다음 줄무늬 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CMP가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반도체 만들잖아요. 반도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실리콘 기판을 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층상 구조를 만들어요. 그 배선을 깐단 말이에요. 배선이랑 이제 절연체랑 이렇게 깔아요. 그 다음에 이 층상 구조를 한두 개 까는 게 아니거든요. 깔아요. 그 다음에 이 층 하나 만들 때마다 이게 CMP 공정을 하는 거예요. CMP가 폴리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포로 긁어요. 그 무슨 그 CMP 슬러리 뿌린 다음에 여기서 액체를 뿌려요. 액체를 뿌리고 여기 사포를 긁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평탄화시키는 걸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사용되는 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포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제 울퉁불퉁 하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등록을 받은 거고, 요게 지금 간접침해 대상물인 거고, 요게 직접침해 대상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특허 등록받은 거는 지금 구성요소가 A 플러스 B예요. 아시겠죠? 간접침해 대상물은 A 플러스 M이에요. 지금 직접침해 대상물은 A 플러스 M 플러스 지금 B예요.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A 플러스 M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A 플러스 M 플러스 B고, 얘는 특허 발명에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라지 B랑 스몰 B 있잖아요. 요거는 균등 관계에 있는 거고, M은 새로운 구성 요소예요. 얘는 지금 특허 발명에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허 발명이 균등물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지. 봐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슬러리를 사용을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패드를 사용하잖아요. 패드를 사용하면 여기에 이제 홈이 생겨요. 홈이 여기 뭐 소모품이니까 홈이 생길 거 아니야. 그 홈이 줄무늬 홈이 B예요. 아시겠죠? 이 대형 유동 채널이고 마이크로 홀은 여기 이제 구멍이 또 있어요. 보시면 특허 등록받은 거는 A 플러스 B고, 이제 간접침해 대상물은 A 플러스 M이고, 직접침해 대상물은 A 플러스 스몰 B 플러스 M이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A는 똑같은 구성 요소고, 라지 B랑 스몰 B는 균등 관계에 있는 거고, M은 새로운 구성 요소니까 얘는 균등물의 이용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균등물의 이용물, 균등물의 이용물 아시겠죠? A 플러스 B의 균등물의 이용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복습 한번 해볼게요. 특허 발명에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간접침해 대상물 맞죠? 특허 발명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간접침해 대상물 맞죠? 특허 발명에 균등물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간접침해 그것도 맞아요. 아시겠죠? 그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판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기 드는 거 있잖아요. 요게 생산인지 안 생산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그냥 사포를 소모품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줄무늬 홈이 생긴 것일 뿐이다. 아니 이게 내가 생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장에서 뚝딱뚝딱 만드는 걸 생산이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냥 소모품 사용했더니 그게 줄무늬 홈이 새로 생겼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요거는 생산이 아니고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산인가랑 사용인 거랑 vs 하는 거예요. 지금 생산인 건지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인 건지 여러분들 뭐가 맞아요? 이거 생산이 맞는 거예요. 요거 CMP 패드 지금 사용해가지고 줄무늬 홈 생긴 사건 있잖아요. 요거는 왜 생산이냐면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왜 생산이냐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왜 생산이냐면 우리가 생산은 지금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생산은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요. 가공 조립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죠?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가공 행위예요. 가공 행위. CMP 공정은요 대표적인 반도체 가공 행위예요. 아시겠죠? 반도체 층상 구조를 가공하는 행위예요. 가공하는 행위. 그리고 그 가공 행위기도 하고 지금 그 가공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패드가 지금 줄무 유홈이 생긴 거잖아요. 요 가공 행위를 통해 가지고 줄무 유홈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CMP 패드에서 줄무 유홈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는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이 아니고 아니 가공이다. 어? 가공이니까 생산이다. 여러분들 답안지 이거 안 쓰면 빵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봐요. 지금 특허 발명 생산까지 끝났고 M안 지금 할게요. M안은 별거 없어요. M안에 학설이 1, 2, 3이 있는데 1설은 뭐냐면 그 용도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타용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특허 발명 등록받은 게 있고 간접침해 대상물이 있잖아요. 이 용도가 이 간접침해 대상물이 특허 발명에 생산에 사용되는 용도가 있는 거고 이 다른 또 용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용도가 뭐냐? 이 용도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이론적, 일시적 사용 가능성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사용 사실설이 있는 거고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사용 가능성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용도의 의미가 이론적, 실험적, 일시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사용 사실이 있는 거고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사용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봐봐요. 그리고 일설은 지금 학자들이 폐기하기도 했고 판례에서도 그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봐봐요. 이 용도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용도라고 했는데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사실인지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사용 가능성인지 사용 사실인지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이게 2설인지 3설인지까지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1설은 아니다고 했어요. 이론적, 실험적, 일시적 사용 가능성은 X. 그러니까 1설은 X, 2설인지 3설인지는 몰라.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2설 따라가도 되고 3설 따라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소모품 판례 있잖아요. 소모품 판례에서는 3설 따라갔어요. 3설. 판결례가 3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판결례가 일본 판결례는 2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난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 판결례인 3설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사용 사실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로 갈수록 이 용도의 의미가 넓어지는 거고요. 여기로 갈수록 용도의 의미가 넓어지는 거고 여기 1설로 갈수록 용도의 의미가 넓어지는 거고 3설로 갈수록 용도의 의미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용도가 지금 특허받은 게 있고 간접침해 대상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특허권자는 용도의 의미가 넓으면 좋겠어요? 좁으면 좋겠어요? 용도의 의미가 좁아야 아시겠죠? 용도의 의미가 좁아야 얘가 용도가 아니다, 타용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내 생산의 용도만 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용도의 의미가 좁아야 특허권자한테 유리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특허권자한테 유리하면 그 반대급부로 거래 안전에는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용도의 의미가 넓으면 이 타용도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타용도의 가능성이 넓잖아요. 그럼 특허권자한테는 안 좋거든요. 특허권자한테 안 좋으면 반대급부로 거래 안전에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용도의 의미가 중간이다. 그럼 특허권자 보호한테도 중간이고 거래 안전 보호도 중간이고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뭐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예요. 뭘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 판결례는 요거 3설 따른 판결례다 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의 의미랑 입증 책임. 요 입증 책임 뭐냐면 이거 이제 현실화 판례잖아요.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서 요거 이제 용도의 입증 책임은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특허권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타용도가 없다는 거는 특허권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특허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용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용품이 내 거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는 없다 라는 거를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용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이 실시자가 전용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실시자가
이거 잘 안 주려고 하겠죠. 이거 입증 못하게. 그러니까 특허권자는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용도에 대해가 타용도가 없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현실화했냐면 봐봐요. 이 지금 보시면 일단은 얘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타용도가 있음을 주장을 해요. 봐봐요. 갑이 야 너 지금 이 전용품이 있잖아요. 이 전용품이 타용도가 없어라고 이제 갑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아니야 나는 용도 1이 있고 용도 2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을이 지금 CC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용도를 말해줘요. 요거는 이 특허 발명 생산의 용도 말고 용도 1이 있고 용도 2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실제 판례에서는 항해 지원 시스템 용도가 있고 택시 미터기 용도가 있어. 네 거 발명 생산에 사용되는 용도 말고 다른 용도가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이때 특허권자가 입증 책임을 현실화돼 가지고 이 용도 1은 지금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용도가 아니야. 용도 2는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용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입증 책임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 특허권자가 다 입증하러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시하는 사람이 나 용도 1은 뭐고 용도 2는 뭐야. 여기까지는 특정을 해주면 이 특허권자가 용도 1은 지금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용도가 아니야. 용도 2는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용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실시하는 사람이 이 용도를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봐봐요. 입증 책임 현실화 판례 공평의 원칙상 피심판 청구인 그러니까 실시하는 사람이 등록고안의 물품을 생산 이외에 다른 용도로 가진다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 용도 1이 있고 용도 2가 있어 나는. 그러니까 니거 발명 생산에만 사용되는 용도 말고 타용도인 용도 1과 용도 2가 있어라고 실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특허권자가 입증 책임이 현실화돼 가지고 니거 용도 1은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용도가 아니야. 용도 2는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용도가 아니야. 이렇게 입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판단 시점 언제냐면 당연히 이제 침해 소송에서 침해 금지 청구에서는 사실실 변론 종결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 침해 행위하는 때 권리범위학의 심판에서는 심결시 요거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읽어만 보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남들 책에 있어서 그런 건데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출원전에 공지된 경우 있잖아요. 공지됐으면 타용도가 있을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타용도를 판단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미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인지 여부를 출원 전에 공지됐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출원 전에 공지된 건 출원 전에 공지된 거고 출원 전에 공지됐으면 타용도가 많을 가능성이 높지만 타용도가 뭐 많다고 뭐 확정할 수는 없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판결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판결례가 있는데 시험 문제 요거 이제 그 변호사 모의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요거 그 나온 것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요거는 나왔어요. 요건 나왔고 요건 안 나왔어요 아직. 일단 나온 거부터 해볼게요. 요거 뭐 판결례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일본 판결례 중에서 제빵 공정에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빵을 소송하는 것을 방법 특허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법 특허를 뭘로 받았냐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빵을 소송. 타이머 이용해서 빵 소송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을은 타이머와 빵 소송 장치를 함께 구비된 제빵기를 생산했다. 그러면 타이머랑 빵 소송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빵을 소송하는 것을 반드시 실시할까요? 아니면 타이머만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타이머를 이용해서 빵을 소송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타이머로만 쓸까요? 빵 소송하는 것만 걸로만 쓸까요? 아니잖아요. 타이머를 이용해서 빵을 소송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CC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법 발명이니까 CC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눈도장만 찍어내면 된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거 렌즈 사건이 뭐냐면 이 특허는 등록받은 특허는 렌즈체와 레버를 포함하는 카메라
렌즈체가 있고 지금 레버가 있어요. 그럼 이런 카메라를 등록받았어요. 근데 이 렌즈체는 이 레버와 사용될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렌즈체와 레버를 포함하는 카메라인데 이 렌즈체는 꼭 레버가 있어야 이 특허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렌즈체 혼자 쓰면 아니 그냥 렌즈체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렌즈체고, 레버랑 함께 써야 이 렌즈체가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접침해 대상물이 그냥 렌즈인 거예요. 아시겠죠? 봐봐요. 이 렌즈 그냥 렌즈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렌즈면 그냥 렌즈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렌즈체와 레버와 결합해가지고 특허 발명 이 생산에 사용되는 이 용도뿐만 아니고, 아니 그냥 렌즈로 사용하기 이 용도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용도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간접침해가 부정된 케이스. 우리가 여기까지 끝났고, M만 끝났고 지금 사용해 볼게요. 아니 여러분들 자꾸 모르는 거 연쇄적 중첩적 사용관계 있잖아요. 요거 여기 뭐냐면요, 요거예요. 봐봐요. 지금 A를 사용해 가지고 A 프라임을 생산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A는 A 프라임의 생산에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특허 등록받은 게 X가 특허 등록받은 거예요. 지금 A 프라임을 사용해 가지고 X를 생산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요. A랑 A 프라임이랑 X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 A 프라임은 이 특허받은 X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맞죠?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맞죠. 근데 A 있잖아요. A는 특허 등록받은 X의 생산에 사용되긴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런 걸 연쇄적 사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A를 사용해서 A 프라임을 생산하고 A 프라임을 사용해서 X를 생산할 때 A 프라임은 요걸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아요. 근데 A 있잖아요. A는 아니 뭐 문헌적으로만 보면 A를 사용해 가지고 X를 생산한 게 맞는데 연쇄적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이것도 간접침해 대상물로 볼까 안 볼까의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서 이 사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은 연쇄적, 중첩적 사용 관계를 제외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간접침해 대상물이 아니에요. 요거 A는 지금 간접침해 대상물이 아니다. A 프라임만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걸 중첩적 사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A는 X의 생산에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A는 A 프라임의 생산에도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A 프라임은 X의 생산에 사용돼요. 이런 관계 있는 거를 중첩적 사용 관계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A 프라임은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죠. 근데 A는 중첩적 사용 관계에 있는 거예요. 중첩적 사용 관계에 있으니까 이거는 간접침해 대상물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는 없고 일본 판례가 있거든요. 일본 판례가 있고 우리나라 논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논문에서 타당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연쇄적 중첩적 사용 관계는 간접침해 대상물로 안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무한한 확정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프린터가 있고 카트리지가 있잖아요. 이 특허 등록받은 프린터가 있고 특허 등록받은 프린터의 생산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있잖아요. 카트리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예를 들어 필름의 생산에 사용되는 무슨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필름의 생산에 사용되는 탄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이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아무튼 이거를 무한하게 확장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시죠? 연쇄적 중첩적 사용관계는 무한한 확장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끊는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거랑 여러분들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 헷갈려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특허 발명이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랑 특허 발명이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는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특허 등록 받은 거예요. 이게 특허 등록 받은 거고, A 프라임이 지금 이 특허 받은 거에 균등물이에요. 균등물. 지금 그러면 A는 이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니까 간접침해가 맞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요거는 지금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요거 케이스랑 요거는 지금 X가 지금 특허 등록 받은 거고, X는 A 프라임은 X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고, A는 A 프라임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고, 요걸 연쇄적 사용 관계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금 X랑 A 프라임이 균등 관계에 있는 거고, 요거는 균등 관계에 있는 거에 생산에 사용되는 거니까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용물,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맞는 거고, 특허 발명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A는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연쇄적 중축적 상관계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균등물 이용물의 간접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비교해 놓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변호사 모의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3D 데이터 있잖아요. 3D 데이터는 3D 데이터는 여러분들 그 3D 데이터 가지고 프린팅하면 3D 프린팅하면 이 물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을 특허 등록 받았어요. 이 물건을 특허 등록 받았는데 3D 프린터는 그 용도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데이터는 3D 데이터는 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아니에요. 얘는 3D 데이터는 우리가 간접침해 대상물이 되려면 특허 발명에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물건이 아니에요. 3D 데이터가 무슨 물건이에요? 아시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그 특허 발명에 그 CC에만 사용됐다고 해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CC에만 사용되는 물건도 이제 그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잖아요. 이랬을 때 이 전용성은 있거든요. 전용성은 있는데 아무튼 물건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간접침해 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판례도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뭐 해가지고 우리 특허법상 물건, 방법, 제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발명의 범주가 아니고 그 자체로 성공을 특허받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물건성을 부정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검토가 있고 뭐 하지만 물건성 부정설로 가세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그렇게 쓰는 게 답안지가 깔끔해서 그런 거예요. 물건성을 만약에 긍정해요. 그것도 논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민법 98조에서 자연력도 물건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특허법도 물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답안지가 안 좋아요. 물건으로 보잖아요. 물건으로 보면 간접침해가 맞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접침해가 맞게 본 판결 예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안포섭 어떻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물건성 부정설로 가세요. 판례도 그렇게 있으니까. 됐어요. 이 업으로서는 이 직격침해랑 똑같아요.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모든 실시를 의미한다. 이거 보시면 요거 1설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모든 실시를 의미한다는 1설이 맞는 거고, 그 실시는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요거 이제 논점 하나, 그 다음 실시의 의미 요거 논점 둘, 생산인지 양도인지 요런 경우에 생산인지 요런 경우에 양도인지 요런 경우에 수출인지 요런 경우에 수입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용도의 의미 뭐 보관은 실시가 아니다 뭐 이런 거 뭘 싹 했어요. 한번 해보면 요거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왔죠? 유연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용품을 업으로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건데 고의 필요 없다. 이거 쟁점이랑 직격침해 전제를 하는지 이거 쟁점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전용품 판단하는 거는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는 거고, 그죠? 업으로서는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모든 실시를 의미한다. 요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실시는 실시행위 독립원칙이랑 실시의 의미 요거 두 가지 쟁점이 있다. 그리고 지적침을 전제로 하는지는 요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 업, 소속, 존, 정제 이렇게 6가지 케이스가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독립설, 종속설 따져보아야 되는 거고, 통일적으로 독립설, 통일적으로 종속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점 다 뽑고 답안지 다 쓰고 오면 100점. 아시겠죠?